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여기에 반발해서 중국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대 집회가 우리 서울에서 같이 열렸습니다. 11월 30일 홍대 거리에서 시진핑하고 공산당 퇴진을 요구하면서 독재 퇴진, 또 중국의 자유 이런 것들, 자유 중국 이제 이런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중국 학생들, 중국인들도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인들도 있었고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현장에서 베이징에서 온 학생 25살 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고 보도가 됐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왔는데 거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놀랬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많이 놀랬고 또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항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이런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 이번 집회에 중국 사람인데 이번 한국 집회에 참가한 그런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중국 본토 시위대의 구호를 듣고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그 소리가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국도 하나 둘씩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우리 중국인들은 이번 이 제로 코로나 정책 거기에 대해 항의하는 이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시위를 하고 시진핑 퇴진을 주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뜻밖이다 하면서도 또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인이 한 이야기 중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또 정부와 투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왔다고 하는 그 말에 좀 생경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계속 독재 정권이었던 것인가? 한국은 계속 더 자유민주주의로, 더 민주주의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아온 것인가? 지금의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후퇴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계속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면서 선두에서 앞을 달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대체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 그것이 지난 5년일 수도 있고 지난 30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비록
중화인민공화국 쪽의 거기 인민의 소리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우리 한국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나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지막에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이게 여기서 떨어져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21세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하죠. 극소수의 중국인이, 저 평양 정권이니, 지금 이제 권위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린 러시아, 뭐 이런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라고 말을 안 하든가? 일단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자유를 떼어낸 그냥 민주주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하는 우리라고 하는 집단은 자유민주주의가 싫다. 이런 주장이 존재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떼어냈다가 이번에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말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데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번에 미국에서 2023년 3월에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2023년에 제2회, 그러면 제1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2021년입니다. 그것도 12월, 연말에 12월 9일, 10일 이틀 동안 제1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110나라를 초청해서 그때 그 제1회에서 의제 3개를 발표를 했고 그것을 다루었는데, 첫째는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표현은 이렇게 부드러운데 사실은 전제 정치, 1인 독재, 이것을 가리킵니다. 아니면은 기존의 국가 체제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법 위에 서는 이제 이런 것을 가리키고,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방어,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부패와의 싸움입니다.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이 국민 개인의 그 다수의 부패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 고위직에서 우리 한국을 봐도 알다시피
부패하지 않은 고위공무원이 지금 없다. 부패하지 않은 정치계의 거물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패와의 싸움. 왜냐하면 부패한 자들이 권위주의로 상황을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인권 존중을 증진한다.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극소수의 그 소수자를 차별한다든지 또 김정은 정권처럼 자기들 주민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노동교화를 한다고 한다든지 또 그 법을 자기들식의 법으로 임명을 살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그런 게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알듯이 인권의 존중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공권력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개인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그게 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인이 힘 있는 자들, 그게 여야를 나눌 필요가 없이 힘 있는 자들, 하다못해 그 상황에 따라서는 총을 들고 있는 경찰, 방망이를 들고 있는 순찰대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그 기부금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서서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데 그게 아예 관행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들 조용히 침묵하면서 침묵의 동조자가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바로 그런 사항들을 3대 의제로 삼아서 제1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12월 9일에 이 제1회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초청을 왜 못 받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 한국하고는 참 가깝다 싶은 그런 나라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을 자유롭게 드나들죠? 베트남은 쉽게 놀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무 경계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공산국가입니다. 지금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공산국가인 것이죠. 베트남, 러시아, 태국, 중국, 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 왕이 있는 나라는 대체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놓고 저기를 따라가자고 했던 싱가포르,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 그리고 또 몇몇 나라들은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초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만의 링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같이 교류를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공산국가 아니면 그쪽하고 가까운 곳이다 하는 게 드러난 것이죠. 2023년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3월 29일, 30일 양일간에 열린다고 하고 첫날 회의는 제1회하고 똑같이 화상회의라고 하죠. 이번에 공동개최국이 5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공동개최국은 미국,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잠비아가 들어가서 또 의아해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공동 개최국 5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면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가 이제 막 바뀌려고 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참 전부터 신냉전이 더 분명하게, 그리고 신냉전의 시대가 올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한 단계 더 성숙되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시대가, 세상이 변하려고 하고 있다.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각국의 정상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런 역사의 주역이라고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고, 또 이 회의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는, 또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런 나라들, 이런 인물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민주주의가 인류의 집단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전 인류를 위한 안보와 번영을 제공하는데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이번 의제의 그 토대다. 그렇게 삼은 것이다. 이 최고의 도구다. 우리 인류가 번영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데, 그걸 강화해야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차 회의를 밝히면서, 그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 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우리 시대의 전례 없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그 민주적 모델, 또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집단 행동의 활력을 재확인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미사여구는 그만두고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냥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게 평양식이나 베이징식 민주주의 일리가 없으니까. 그래, 이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지금 맞서 있고 거기에 대처해야 한다. 남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 공격이죠.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이런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현재 세계는 민주주의가 약화되면서 권위주의가 아주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 그 보고서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해온,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한 1년밖에 되지를 않았죠. 그 정도 앞서서 달리고 있고 보고서가 같이 준비가 되고, 이 보고서는 세계 170몇 나라를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던 그런 아마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현재 사람들은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서 믿음을 잃었다. 이러면 또 여러분은 부정선거, 전자개표기의 문제, 또 전자투표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할 텐데, 이제 그것은 아주 잘 보이는 선명한 몇 개의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선거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는 이 선거라는 것을 가지고 그 전 구성원의 의사를 그것으로 결정을 하죠. 거기서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믿음을 잃었다. 그러면 선거를 해서 대표자를 뽑았는데 그게 이 전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뽑아놓은 사람이 국민이 생각했던, 애초에 국민이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국민이 기대한 거에 못 미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초에 국민이 속았던 것이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저해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특히 이런 민주주의와 연관을 시켜보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공무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저해되면 따르기는커녕 국민의 의사를 억누르고 국민의 의사에 색을 덧입히고, 또 언론이나 방송을 장악해서 또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국민이 이런 거를 찬성해왔다, 국민이 이런 것을 요구해왔다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국민이 그걸 믿도록 만들므로써 사실은 나라의 주인을 헛개비로 만드는 바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누구나 왕 노릇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소리가 나왔죠. 시진핑이 황제 노릇을 한다 그러고, 푸틴이 그러고, 김정은이는 원래 세습이니까 왕 노릇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난 리마영 방송을 보면 알 겁니다. 어째서 헌법에 위반되는 전제 정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 도전이다.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하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잃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거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해도 이게 독재가 되겠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세뇌하고.
이게 저해되는 것. 그래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 무너져 가고 있다. 어느 정도로 이게 타격이 큰가? 우리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벌써 시간이 좀 지났죠.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권위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보십시오. 언제, 얼마나 일찍 이런 것들을 경고했는지. 그런데 이번에 이 민주주의 국가에 관한 연례 글로벌 보고서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 보니까 권위주의화, 자유민주주의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권위주의로 나아가는 국가의 수가 자유민주주의로 계속 가는 국가의 2배 이상이다. 자, 2대 1보다 더 기울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행정이, 사법이, 그리고 입법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권위주의가 득세하는 나라로는 아프가니스탄, 벨로루시, 캄보디아, 그리고 코모로, 인도양의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이런 데가 권위주의가 득세하는 곳으로 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5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이때다 하면서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게 아마 결정적일 거다. 그 전의 경향은 둘째치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위기감, 공포 이거를 아주 이용하기 좋아하는 것이 이런 전제적 정치 세력들, 독재자들인 것이죠. 지난 5년 동안 세계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들, 지금 2대 1이라고 했는데 이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자유민주주의, 정상적인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것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했다. 유럽에서는 17나라에서 민주적 통치가 침식을 받았다.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남북 아메리카는 어떤가? 여기에서 볼리비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런데 그리고 이쪽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 30%가 무너졌다. 민주주의가 쇠퇴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어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권위주의가 이제 굳어지고 있다. 아주 불길한 소식이죠. 권위주의가 굳어지는 가운데 이 민주주의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중 85%가 이미 민주주의가 쇠약해지거나 타락해버린 국가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살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민주주의 침식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온 천지가 사막화되는 가운데 아직 오아시스를 품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렇게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그런 예를 들면서도 여기 우리 한국은 왜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 침식을 겪었다 하는 것도 좋으니까 호주, 일본, 대만 거기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없습니다. 사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이번 5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계속 시들고 무너져 온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보고서는 그래도 힘을 내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데 지금 세계 경제 위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나날이 치솟는 물가, 이게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할 그 용기를 앗아가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생필품의 부족, 또 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이 값이 오르면 잘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핵전쟁 위협,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핵전쟁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을 끝장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몰고 오는 것들이죠. 물론 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김정은이가, 시진핑이, 푸틴이 이런 인간들이 몰고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 이러한 참 죽어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독극물 칵테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독극물 칵테일에 맞서려면 그러면 민주주의가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는, 세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 이게 21세기형으로 바뀌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논의를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걸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뜻이다. 우리 한국은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고자 하는가? 어느 길을 원하는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이태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헬리콥터가 떨어지고 누가 유명한 정치인이나 아주 명망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해먹었는지, 공권력을 그런데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마다 그쪽으로 달려가서 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은 우리의 삶이고 그 위에 이 삶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알고 있는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 베이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 보기에는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이 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화 세력,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한민국의 이념을 부수고자 하는 그런 정치 활동조차도 민주주의 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예 빛이 없는 어둠에서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희미한 저녁나절이 돼도 밝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그보다 더 밝은 대낮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지,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렇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베이징도 있구나.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과는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모습은 어떤가? 자유세계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과거에 왕이 있던 시절에 당파 싸움으로 망했다. 이렇게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상당히 좀 독단적이고 거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시대, 그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어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간단히 같은 말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라고 치고 어떻든 우리 한국은 정치적으로 일단 둘로 쫙 갈라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죠. 이걸 좌우대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좌우대립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한국의 좌우대립이 왜 문제인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매번 아니라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나중에 타협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생명력이 넘치지 않는가? 언제나 모두 올소하는 죽어있는 세상보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 동의합니까? 우리나라의 좌우대립,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봐도 그렇지만 누구는 옳고 누구는 나쁘다가 아니라는 게 더 비극이죠. 그냥 대립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좌우대립이 이거는 아주 독성이 심각한데 왜냐? 이들은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반대색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빨간색과 분홍색 둘이 있으면 둘이 서로 반대색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 그 심각한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 현재 정당으로 따지면 여권, 야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좌우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 양측이 타협이 불가능하다. 왜? 이 둘 중에 그 어느 편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따로, 자기들 소위 권력층들 따로,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우리는 이런 이념을 갖고 이거를 주장한다고 하는 그 어느 세력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마치 양당제도처럼 선거 때를 기준으로 하면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싸워서 승부를 내죠. 그러면 그들이 싸워서 승리자를, 대표자를 뽑으면 이게 국민의 뜻에 맞겠습니까? 당연히 안 맞지? 이 양측이 서로 좀 다르다. 정당은 우리나라는 다당제입니다. 여러 정당이 있고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 이 정치의장에서 겨뤄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는가? 미국처럼 양당제도 아닌데 선거 때만 되면 저마다 배팅을 하죠. 저기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당들이 가서 들러붙습니다. 정당이 없는 단체들도 가서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대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뭐 어떨 때는 두 팀의 대결이 아니라 될 만한 데다가 모든 팀이 밀어줄 때도 있습니다. 기호 2번은 그냥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근래에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헌법이 보장하는 다당제도 흡인해버리는 이 망국적인 사실상의 양대 대결. 그저 거기에서 승리만 하면은 그러면 그냥 대박 난 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우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죠. 건국 시기부터 민주화 시기라는 게 오기 전까지로 갔을 때 이 본색은 이렇습니다. 자, 이 팀이 있고 저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개인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 쪽입니다. 저 팀은 집단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집단주의.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입니다. 세계의 이런 우리가 아나키즘이라고 알고 있죠. 세계 정부를 꿈꾸고 세계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하려는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공산주의입니다. 그 본색은 이 둘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 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바꿨고, 사실은 중국이나 평양 집단도 스스로를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는 뭐냐? 공산주의라는 완전한 상태로 가기 위한 중간 상태가 사회주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한국의 사회주의는 바로 그런 사회주의입니다. 이 둘이 좌우 대립을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 정치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70여 년을 온 것이죠. 그러면은 이 팀과 저 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말을 할 텐데, 이쪽 세력의 대립이 계속돼 왔다면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승리한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이 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표현되는 공산주의인 저 팀, 이 양 팀이 김영삼과 국공합작을 했습니다. 이제 상세한 것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영삼을 시조로 하는, 지금 그 여야 할 거 없이 정치권에 보면은 다 김영삼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김영삼의 기일이 되면은 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김영삼을 시조로 하는 민주화 시대라는 게 열렸고, 지금이 이제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그런 때입니다. 김영삼은 원래 저 팀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이게 사회주의라고 말을 하면 이게 결국은 공산주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삼 공산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팀, 공산주의 팀 김영삼은 이 팀, 자유민주주의 팀의 성장을 용납하지 않겠죠.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반공산주의는 퇴색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게 패배했는가? 그렇지는 않죠. 이걸 누가 지켰느냐? 그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우리의 현행 헌법은 김영삼이 민주화 시대를 물론 김영삼 대통령 직전에 민주화 시대의 시작이 있었죠. 그러나 진짜 민주화 시대를 연 건 김영삼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 토대를 만든 게 직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되겠지만, 근데 이 현행 헌법은 김영삼의 민주화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개정된 개정 헌법이고, 바로 이 헌법이 아주 힘겹게 자유민주주의를 30여 년 지켜온 셈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김영삼의 아들, 딸들인 모든 대통령들이 김영삼의 아들, 딸들이죠. 예외가 없었죠.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헌법 저거 고쳐야 된다. 87체제 끝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한 겁니다. 87체제라는 말도 맞지도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끝내야 한다.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올려야 된다는 게 그들의 그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떻든 이 팀에 뿌리를 둔 세력들, 저 팀에 뿌리를 둔 세력들인데 이 둘이 합쳐졌다. 김영삼 때. 그리고도 이 속에서 다시 좌우 대립이라는 형태로 계속 싸워왔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딴 거 다 포함해서 국민의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좌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념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이들이 왜 자꾸 똑같이 보이느냐? 김영삼의 아들, 딸이니까. 한솥밥을 먹는 사이니까. 그러면 한솥밥을 먹으면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할 수 없죠. 반공산주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면 반공은 저거는 이제 퇴물이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와서 지금 좌우 대립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네 같은 식구끼리
이번에는 누가 더 많이 권한을 누려볼까? 누가 대통령의 그 명찰을 달아볼까? 이러고 싸우는데 불과합니다. 이념이 없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솔직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온 민주화 30여 년, 그리고 현재 자기들 한 식구면서 같이 가서 같이 국수 먹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팀 나눠서 싸우면서 우리는 보수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파야, 우리는 사회주의, 우리는 공산주의를 껴안기로 했어, 이러면서 오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애초에 뿌리가 이제 한번 벗어났으니까. 지금 한국의 좌우 대립을 하는 두 팀을 보면 참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냥 당 이름이 다르니까 그렇지 매번 보십시오. 세상을, 우리나라를 그 기본 틀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을 그게 예전의 것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없애버릴까, 바꿀까 하는 데는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고 있죠. 그뿐 아니라 양 팀 모두 타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노동당,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정당을 걸고 나온 모두는 타락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향하고 있는 저 팀, 거기는 부패와 권위주의로 타락했고 독재를 노골적으로 계속 해왔으니까 이 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대중에게 표를 받고 그래서 살아가는 이 팀, 여기도 부패와 권위주의로 타락했습니다. 이 한국의 좌우 대립은 그 뿌리가 아주 깊은 겁니다. 원래 이 둘은 근본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좌우 대립은 성격이 다르다. 본인들도 좌우다, 좌다, 우다, 보수다,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러나 유전자는 속이지 못하는 거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 뿌리에서 자라온 저 팀, 이 민주화 세력, 30여 년의 민주화 시대 세력, 이 정치인들, 지금 그러니 거의 몽땅 다라고 할 텐데, 어떻든 이 저 팀이라고 하는 데서는 21세기에도 친북을 외칩니다. 통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친북을 외치는 겁니다. 이 팀, 우리가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정당인가? 그 정강정책 들어가서 보면 그게 사회주의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하여튼 여기서는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어쨌든 30여 년 전 그때 이미 버린 거다. 그때부터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저 팀을 닮아가는 데 매진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억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거 전략 쓰는 거 보면 흔히 좌파, 좋은 예를 들면 지금 민노총이 하는 방식, 그런 거 다 쓰고 있죠. 계속 닮아가다가 상당 부분 똑같아진 겁니다. 이 팀이라고 하는, 지금 여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볼 때마다 머리를 갸우뚱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그 근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들은 반공산주의, 반공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그 이 팀이라는 그 명맥을 유지하던 팀을 해체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2022년 한국의 좌우 대립은 똑같이 저 팀, 당장 공산주의라고 말 안 하는데 일단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두 팀이 자기들끼리 내가 이 팀이라고 할게, 너는 저 팀이라고 해, 이러면서 둘이 겨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두 팀이 겨뤄서 어느 한 팀이 이기더라도, 누가 이기더라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헌법이 버티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왜? 둘이 꼭 닮은 이 팀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내놓고 저 팀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다 저 헌법 없애자, 바꾸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그러면 헌법이 있으니까 그동안 법치주의는 지켜져 왔는가? 여러분이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시행령 정치를 했다 하죠. 법에 위반되고 그 법 위에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데 시행령으로 쏙닥쏙닥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님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 똑같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다 하겠다. 물론 민주당이 법 개정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정하지 말라 말입니다. 왜? 그 전부터 잘못된 거면 어디 제대로 다퉈갖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민주화 30년 동안 고쳐놓은, 헌법에 위반해서 고쳐놓은 그런 법들을 다 어디 한번 위헌법률 심판을 해가지고 다 고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정신을 차려서 고치든지. 그런데 자기들은 다 김영삼의 아들, 딸 아닙니까? 한 식구. 전부 그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세력 아닙니까? 고칠 필요를 안 느끼겠죠?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게 꿈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치주의를 지키면, 준수하면 한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될 것인가? 아주 가느다란 그 희망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무수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면 하다못해, 이건 좀 거리가 멀지만 대학에 있는 교수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언론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든 목소리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한 법률로 내가, 우리 진영이, 우리 업종이 무슨 이익을 볼 수 있는가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 양산되어 있습니다. 손도 못 대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따른 시행령, 이거 당당히 만들어냈겠죠.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도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식의 각 명령, 그 밑에 규칙, 지자체들은 또 저마다 이 지자체가 내 왕국이다 하고 큰 왕이 있으면 작은 왕이 있지 이러면서 지자체들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소위 법이다, 이게 이 전체가 법이다 하는 것들을 정말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법치를 한다고 해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반자유민주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는 전제국가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을 위반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헌법 위반, 위헌 법률, 위헌 법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철법통을 끌어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들이 하려는 다음 단계 조치는 당연히 헌법 개정입니다. 왜? 우리끼리 매번 되지도 않는 이 법률을 만들어 놨는데 저 위에서 헌법이 그거 틀렸다, 너희들 틀렸다 이러고 있으니까 간단하죠? 헌법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만 없애면 이 민주화 세력, 전제 집단 모두가 정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헌법만 없어지면 이 땅에서는 공산주의가 금지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자가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냐고.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떳떳이 말하고 공산주의자라도 우리가 그들을 예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땅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금지되지 않고 반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로 그냥 되는 겁니다. 헌법만 없어지면. 그런데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고,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잡아먹어 놓고. 무슨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제거한 집단민주주의, 그걸로 된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 여당하려고 기를 쓰죠. 여당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여당을 추종하면서 오늘 지금 한 끼만 먹으면 된다. 그까짓 인생. 내일이나 10년 후를 생각해서 뭐하냐. 이렇게 하루살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 상당수가 우중입니다. 명문대 졸업장, 석박사 학위가 있는 우중입니다. 값비싼 신개발품, 이런 첨단 제품을 사용하는 아주 돈 많은 우중입니다. 그리고 딱 반쪽짜리 민주주의 수호 활동을 하는, 좌우로 나뉘어 있으니까 이쪽 팀 안에서만 선이면 자기들 빼고 세상은 악이다. 이런 우중입니다.
이런 우중이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거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저것들 주사파다, 좌파다,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제 입으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하층민들입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과 정부가 이거 잘못한다고 했을 때 와서 반국가 반정부라고 했습니다. 이념도 없고 자기들이 바로 그런 우중인 주제에 이러고 민주주의를 수호함내, 애국함내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상당수가 우중인 이 나라, 이 우중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학습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타협하지 않는 우중입니다. 그저 둘로 나뉘어서 우리 편과 반대편만 알고 있는 우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돈 벌고 자리 차지하고 이름 날리고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파워그룹이라고 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미친 듯이 숭배하고 되지도 않는,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걸 나와서 침튀기며 이야기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괴감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는 자들인가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모두가 탐내는 좋은 자리가 나면 물망에 오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번에 저기 간대.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입니다. 자, 돌아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기호 1번, 2번 후보자, 그리고 그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모두 사기, 부패, 허위 경력, 범죄 혐의자였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리, 장관, 국회의원, 법관, 고위 공무원, 교수, 이런 사람들도 뉴스에서 딱 보면 이런 사람들이 범죄 혐의자인 겁니다. 대학도 똑같죠. 대학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보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사람들 중에 고위직, 명사, 이들 중에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범죄 혐의자였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민주화 시대의 문을 열면서 30여 년 전에 이 팀과 저 팀이, 자유민주주의 팀과 공산주의 팀이 이념을, 이런 서로 섞을 수 없는 이념을 갖고 결합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전쟁을 한, 우리를 침략해왔던 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구분하는 게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북한이 어때서? 이런 국민 있죠?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면서
남북이 하나로 결합하는 게 참 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해꾼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념은 버렸는데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헌법은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손을 대려고 했었죠.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그 재산이라고 하는 이거를 국부라고 하는데 우리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추미애 씨, 다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 그때 지금 그 사람들도 상당수가 또 여러 가지 공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것이 부동산 사유제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리마연 그 보고서에서 다뤘습니다. 이 부동산 사유제를 없애면 통일의 걸림돌이 제거된다고 본 것이죠. 이거 없애면 남북이 합치는데 아주 쉽다. 바로 이게 21세기에 이르러서 이 공산주의 팀, 저 팀이 이 팀, 자유민주주의 팀을 입양해서 이제 김영삼 때 합쳐진 게 형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삼이 자유민주주의 팀에 가까운 듯이 행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대한민국 정치권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통일의 걸림돌을 뽑자. 그러니까 하나는 헌법을 없애는 거고 또 하나는 돈을 없애는 거다. 그런데 한국의 그 좌우 대립을 하는 두 팀이 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팀이다. 이게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앞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팀이 아니고 공산주의 팀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운이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21세기 현재의 세계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냉전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다시 개인의 자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집단주의, 권위주의, 전제정, 독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나뉘어서 색깔이 선명해졌다. 이게 신냉전입니다. 과거의 냉전과 다소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냉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들이 어떤 전쟁이 있다. 그러면 연합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중립 상태가 가능했죠.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21세기 신냉전은 전 세계가 그냥 둘로 갈라지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룹과 집단주의와 권위주의를 계속해 가려는 그룹이 대결을 하는 것이죠. 세계가 둘로 나뉘었다. 뭐가 달라졌다고 했습니까? 과거의 냉전에서는 중립이 가능했습니다. 중립으로서 존재가 가능했는데 이 신냉전에서는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냉전은 과거에 그냥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냐 이렇게 말을 했던 그게 아니고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은 있지만 그 구분이 있지만 경제, 안보, 기술
심지어 식량, 아주 소소한 것들, 모든 분야가 이렇게 빠짐없이 망라된 양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냉전에서 중립지역에 있겠다고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잡혀 먹히게 되겠죠. 현재 신냉전의 구도가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중립지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로 들어가 버릴 수도 없으니까. 왜? 돈 때문에. 그 중립지역에 있으면서 이 양 그룹을 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중립지역에 사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어떤 처지가 될 것인가? 한국에서는 삼성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어떤 능력, 한국의 그 소비력, 이런 걸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냉전의 냉혹함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반도체 회사 TSMC가 있는 한 대만은 지켜줄 거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만일 지금 대만 선거도 그렇고 대만 사람들도 아주 투철하게 중국과 싸우겠다는 것은 아니죠. 거기도 또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이 대만을 중공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미국이 대만을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TSMC를 완전히 폭파해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냉전이 어떤 것인지 알만하죠. 대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한국은 그 정도의 협상 카드 후보조차 없다 하는 겁니다. 대중은 둘로 나뉘어 있는, 우리 한국의 둘로 나뉘어 있는 어느 한 진영 속에 갇혀서 뭐 하나 쓸만한 생각을 못하는 그런 집단이 됐고, 또 국민이 국가 관리를 맡긴 공무원들은 탐욕스럽고 부패했고, 대한민국이 이걸 가지고 건국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이런 나라를 앞으로 운용해라 했던 그 자유민주주의는 명맥만 겨우 남아있고, 대통령과 정부는 무능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왕놀이, 대통령 부부가 왕비놀이 이런 데 푹 빠져서 권위주의로 회귀해버렸습니다. 무당과 점술사가 나라의 앞일을 이야기하고 종교인들까지 정치하겠다고 뛰어나와서 세속화해버렸습니다. 종교인이 돈벌이에 나서기도 하고 종교인이 대중정치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종파를 가리지 않죠. 신냉전기에 세상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큰 싸움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만 좇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남 약 올리려고, 남 배 아프게 해주려고, 흥청망청 쓰려고.
인생은 상관없고 물건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과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명품 사고 그 명품 자랑하고 플라스틱 수술하고 화장으로 분장하고 그리고 몸매 가꾸고 그래서 우리 한국 인구의 상당수가 인조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얼굴이 똑같다. 이거 요즘에는 아주 자주 겪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디 가다 물이 요만큼 고여있는 물웅덩이만 보면 자기 얼굴 비춰보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북측의 김정은 집단은 한국을 점령해서 적화통일하겠다고 하고 시진핑의 중국은 한국을 중공의 자치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다발을 자랑하면서 여유만만인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돈 몇 푼으로 어떻게 돈을 굴려서 돈을 딸까? 그런 일에 탐닉하고 있죠. 우리의 현금 다발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세기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에 친 김정은을 외치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버리겠다고 하는 또 민주화 시대의 꿈인 무조건 통일을 주장하는 대중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신냉전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집단주의, 권위주의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혹시 여러분은 러시아 거기는 이제 개방된 곳이어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야. 중국도 거기도 그 돈만 많으면 뭐 마음대로 소비도 할 수 있고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까지 놀러가도 돈 쓰는 관광객을 환영하던 거기에서 확연히 권위주의로 집단주의 독재 국가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이제 곧 그 시기가 닥칠 텐데 혹시 신냉전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앞이 캄캄해져서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게 해달라고 애원할 것인가? 한국의 이 공산주의를 꿈꾸는, 지향하는 세력들은 나이키를 즐겨 신으니까. 그러나 그 애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이 머나먼 땅에 무슨 이익이 있다고 한국을 쉬운 한 번째 주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나라는 망해버리고 그리고 이 중국, 북한, 러시아 이쪽의 공산주의 독재 세력이 그냥 공짜로 어부지리로 이 한국을 얻는 것인가?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던 존재,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한국, 지금처럼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 있고
자기 연말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말, 한국의 문자 이거 자체를 내팽개친 사람들이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가루로 될 겁니다. 그럼 그 직전에 찾아올 구원, 그게 뭐냐? 그것은 일본에게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쪽은 자유세계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은 다시 일본에 합병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그때하고 다르게 그때는 그나마 기나긴 협정문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엄청나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요구 조건이 아주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원으로서 합병이 되는 거니까 한국이 스스로 원해서 합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구 조건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받아주면 감읍할 뿐이지. 이런 앞날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권이라고 하는 쪽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뭐를 잘못했다 하면은 아주 신이 나서 그거 봐라. 그러니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윤석열이 나쁘다고 해서 이재명이 옳은 것은 아니죠. 이쪽의 잘못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험난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함정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런 곳으로 저런 데 떨어질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로 들어가든지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든지 일본에 합병이 되든지 아니면 국민이 이 모양이어서 그냥 갑자기 이런 나라가 있든 말든 그냥 공중분해 되든지 이런 걸 막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정치권이 잘못 나아가는 것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잡아내서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민이 챙겨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 개인이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호의호식 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배우는 데 전념해야 하고 어른은 자기 자신을 더 유능하게 그렇게 성장시키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 국민이 다수로 될 때 우리 한국은 자주 독립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고 번영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반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분명한 우리 건국의 뜻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